그래서 신축이 너무 이제 강세다 보니까 원래 신축의 강세면요. 제가 대한민국 청약지도 책을 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책을 냈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흐름입니다. 그래서 얼죽재가 됐어요. 얼어 죽어도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 시장이 되게 뜨겁고요. 그 시장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만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반대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다. 맞습니다. 우리 비쌉니다.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소득 지금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있고,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이거 아파트 우리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져야 맞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뭐 주택구입 부담지수 피하야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의견은 그럼 어떻게 보시는데요? 비싼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자기 월급에 맞춰서 사시면 안 비싼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집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게 갭이 많아서 그러거든요. 최근에 이제 국민은행에서 자기 연봉별 매수했던 아파트의 가격들이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나는 뭐 연봉이 6천이라고 하면은 서울에 6억 정도 아파트. 를 이제 감당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비싼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점점 부동산은 늦게 반응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2년 뒤, 4년 뒤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미래 소득을 조금 당겨오는 그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자신의 월급이 아니라 미래 2년, 4년 뒤에 월급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불확실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봉이 그대로 있진 않습니다. 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뭐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즘 뭐 당군 일에 뭐 돈 벌기 가장 쉽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아, 몇 년 전에 계셨죠. 네. 그런데 진짜로 그래요. 지금 부업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연봉이 그만큼 딱 된다라고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얼마짜리를 사는지 좀 봐야 되고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연봉이 1억인데 3억짜리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감당하는 그거 자체를 모르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비싸다 안 비싸다라고 한 거는 자기의 연봉 대비하고 2년 뒤, 4년 뒤 자신의 연봉을 생각하면서 월급을 또 생각하면서 약간은 무리하면서 사는 게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 연봉도 좀 생각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봐야 돼. 좋겠습니다. 지금 내 연봉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대부분 좀 어느 정도는 오를 테니까 네네네. 생각해야 되고, 또 전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워낙 TV나 기사에서는 강남 3구 아파트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건 사실은 거기 사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인 거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은 맞아요. 거기 살 이유도 없고. 맞아요. 자, 그렇게 보시는 거면 아이미피님 2025년 수도권 부산 집값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상저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상반기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 분위기 그대로 갈 것 같고요. 대출 규제라든지 금리라 그다음에 국내 정세가 안정되면은 그동안 눌렸던 매수세가 또 생길 것 같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조금 예전하고는 틀리는데요. 계속 이제 1년에 10이라고 하면은 그 10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몇 달 못하면요. 그걸 한꺼번에 발현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상저하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해소하다가 지금 전세 수요자들이 이제 월세로 가는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조율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합 정도로 되다가 그 이사 수요가 몰리면 또 한꺼번에 국지적으로 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저하고 말씀해 주셔서 요거 질문 드릴게요. 2024년은 상고 하저였죠? 네. 그렇죠? 그럼 이게 순서가 반대가 되는 네네네. 건데 2024년에 상고가 있고 하저는 살짝 떨어졌다는 의미겠죠? 2020년에 상저하고는 하고가 있으면 이 뒤에 하고는 2024년에 상고의 지점을 넘어서는 건가요? 아니면 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2024년에 떨어졌다가 2025년에 상저였다가 오른 거잖아요. 그거는 상저가 얼마나 깊게 가느냐에 따라 틀려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매도자들이 가격을 안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아, 호가 안 네, 떨어뜨리는군요. 호가를 안 떨어뜨리고 있는데 금매가가 이제 처리되고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다 보면 매도자들이 이거 집이 안 나가겠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확실하게 말 못하겠지만 뭐 내릴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당장은 매수자, 매도자 누구 마음이 좀 더 급한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 아무도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자기 집을 매도했던 사람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맞물려면서 톱니바퀴처럼 가야 되는데 자기 집도 안 팔리니까 매수도 안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상저가 이제 계속 아주 깊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매도자가 급한 사람이 또 생기겠죠. 제일 불리한 사람은 매도자예요. 팔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사람이고 어쩔 수 없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매수자 같은 경우는 꼭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아니면 전세 만기돼서 그렇게 되면 전세 만기돼서 다시 전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저가 깊게 간다면 매도자가 불리하겠죠. 자, 시대차에 기대할 수 있는 올해 아파트 청약 붐도 뜨거웠는데 지금은 좀 아파트 청약 붐 어떤 분위기고 또 앞으로 꼭 참여해야 되는 2025년에 꼭 참여해야 되는 청약이 있다면요. 또 이전에 IMF님 뉴 대한민국 청약 지도라는 또 청약책을 내신 만큼 청약 전문가시니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강남 3구에서 분양이 조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 분양이 초반에는 안 나왔다가 하반기 때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시장에 서울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나는 경우도 있죠. 최근에 어떤 아파트는 뭐 마이너스 5천까지 경기도에서 났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서울도 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신축이고 주변 시세하고 엇비슷하면 이제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그렇지만 경기도나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에서는 0명이 청약을 지원했다고. 0명까지는 진짜 보기 드물거든요. 네. 최근에 대구에서는 완판된 단지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완판된 단지의 특징은 뭐냐면 분양가가 쌌습니다. 분양가가 싸면 완판은 됩니다. 근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절이 되고 있는 거죠. 다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지방이라든지 경기도에서 공공택지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계속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분양은. 근데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분양가가 비싸고 꼭 지금 사야 돼. 주변에 미분양이 많은데 청약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럼 서울에서 청약 여전히 분위기 나쁘지 않다면 좀 추천할 만한 청약 있으세요? 지금 추천하는 거는요. 제가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청약할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나오면 하셔야 됩니다. 나오면 하셔야 됩니다. 나오면 그냥 해라. 네, 서울에서는 서울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구관계 없이? 있죠. 어디 위주로? 있는데 좋은 거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도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오는 물량들이 거의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은 그냥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안 좋은 곳은 거의 청약이 안 나오네요. 재개발 재건축이 없는 구도 많아요. 생각보다. 거기는 청약이 없다라는 거죠. 자, 재건축 재개발 얘기해 주셔서 재건축 재개발이 과거에는 뭐 사기만 하면 돈 번다고 하던데 지금은 돈을 벌기 힘든지 아니면 지금도 쉽게 버는지 어떤가요? 최근에 얼죽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그래서 신축이 너무 이제 강세다 보니까 원래 신축이 강세면요. 제가 대한민국 청약지도 책을 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책을 냈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흐름입니다. 그래서 얼죽재가 됐어요. 얼어 죽어도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 시장이 되게 뜨겁고요. 최근에 재개발 시장도 거래가 조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름아름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시장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만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거의 얼음 직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깨고 밑에서 개구리들이 돌아다니는. 요즘 분위기는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살얼음이 이제 깨지면 이제 또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 시작되면 그럼 집값엔 어떤 영향이 있는지랑 혹은 재개발 사업에 가는 변수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1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5개인데요. 다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분당이야 말해 뭐해. 계속해서 5개가 어디죠? 네, 분당, 그다음에 평촌, 삼본, 중동, 일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뭐 계속 거래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지방 투자자가 원정으로 서울에
못 살 거면 분당이라도 사자. 이런 수요가 들어왔었고요. 평촌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다 대형 평수로만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움직임이 그렇게 뚜렷하게는 있지는 않습니다. 뭐 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산은 조금 정해져 있던 그 예상 컨설팅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앞에 있는 뭐 88 대책 이후로 또 하나 일산에 이제 대곡 역세권이 지정이 되면서 일산 신도시 주변에는 무슨 택지지구 폭탄이냐 농담으로 덕양장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덕양구에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 택지지구들이 많다 보니까 일산으로 넘어갈 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정될 만한 곳들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미리 올랐다라고 표현하고요. 최근에 부천 같은 중동에서 같은 경우에는 또 5천만 원씩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단계별로 이제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은 그 이벤트가 발생되면 그렇게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번 정권에서 미룬 거였잖아요. 조금 불안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뉴스테이가 있다가 사라졌거든요.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만들 때 국회에 여야가 단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뭐 뒤흔드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기 신도시는 갈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기간 내에 뭐 이주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약간 물음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회 윤석열 정부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요즘에 좀 기분이 묘하네요. 네. 어떻게 될지.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막 영향 끼쳐서 어떻게 막 그랬는데. 이제 뭐 부동산이 아니라 뭐 국가의 문제고,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런 거보다 이제 겸허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두루두루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 이게 우리가 전체로 상생의 길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 시장 전망 같은 것도 다 해주셨으니까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장 집을 사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내가 거주비로 많이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무주택자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초양극화 시대에서 내가 갈아타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를 시점을 어떻게 하고 그런데 무리하게 갈아타기 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가 맞춰서 이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무리하면 안 되는 이유는 계속 바뀌거든요. 갈아타기 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집에서 상급지로 가다 보면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돈은 뭐 자기가 저축이라든지 다른 데서 융통할 수 있지만 대출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할 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최근에 이제 대출을 한 분이 이제 갈아타기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로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파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시장 전망은 상저하고인데 무주택자가 왜 급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 내년 상저니까 네네네. 내년 상반기를 노리자. 조금 노리면서 내일 상반기 때 간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그 분위기에서 또 금매 같은 거 나오면 네네, 그럴 때 주워 담으면 네네네. 그런데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금매를 잘 모르세요. 그게 뭔지.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집값이 확 떨어지고 2023년 1월 정도에 송도랑 동탄이 올랐었거든요. 한 30% 떨어졌을 때. 그래서 제가 기준을 이제 그렇게 30% 떨어졌으면 괜찮지 않냐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물어봤죠. 여기 누가 집을 사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계속 어떻게 사요? 용기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실수요자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다. 근데 그게 자신만의 기준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금매를 살려면 그 기준점은 어쨌든 자기가 살고 싶은 구라든가 어느 정도 아파트도 정해지고 그 아파트의 시세를 대충 알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이게 금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어요. 좀 그게 조금 어렵죠. 네,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 때 무주택자분들이 뭔가 좀 노려야 되는 분위기도 나올 텐데 어떤 물건을 사야 될까요? 지금 자기에 맞춰서 사야 되는데 근데 무주택자는 첫 번째 청약을 먼저 도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분입니다. 최근에 청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가점자들이 당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가점자들 같은 경우는 추첨제 물량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을 한번 도전해보고 무작정 청약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이제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기간을 조금 정하라고 합니다. 저는 만약에 진짜 돈이 없는 차의 초년생이면 계속해서 두들기는 게 좋고요. 왜냐면 그러면서 이쪽에 분양이 나왔네, 그리고 분양가는 이 정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네, 이런 것들이 사실 부동산 공부의 첫걸음이거든요. 저도 모델하우스 다니면서 처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청약 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기간을 정해서 내가 어느 때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청약 지방에는 여전히 분위기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방시장 부동산 매매가 굉장히 둔화된 이유랑 앞으로 지방 부동산 좀 회복이 내년에 상저하고 이건 수도권이었잖아요. 지방도 고가 될 수 있나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다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지방도 사실 공급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예 뭐 없는 지역도 있는데 지금 지방 소멸, 모든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시장에서는 정말 지방시장이 살아남으려면 지금은 정책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워낙에 기다렸던 물량을 또 확 풀 수도 있거든요. 그 건설사에서 단기간은 또 이제 상승할 수 있고 전세가 오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중소 지역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기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방 투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서울도 원정 투자라고 하잖아요. 지방에 있는 분이 오시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지방 투자도 내려갈 때도 원정 투자를 하는데 지금 거의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없는 거죠. 예전에는 서울에서 지방에 갭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진짜 많이 분위기 자체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똘똘한 한 채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취득세 문제가 있거든요. 투자를 하면 내가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 두 채까지는 이제 1%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껴 쓰는 겁니다. 그 굳이 뭐 지방에 가서 멀어서 내가 거기 가서 얼마나 벌고자 1%대를 하겠냐, 아니면 단기 매매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경매로 이제 단기 매매나 매매 사업자가 유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옛날에 유행했었습니다. 옛날에도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유행하는데 지방시장의 매매시장에서 단기 매매로 이루어지는 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뭐 지방 소멸 시대라는 이 시대적인 어쨌든 방향이잖아요. 이걸 사실 정부의 정책을 펼친다 해서 속도는 주실 수 있어도 이 흐름을 꺾는 거는 지금 너무 또 디지털 유튜브 시대라서 이제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제가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고 있네요. 김작가 TV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에 계신 분은, 저도 뭐 지방 출신이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투자는 서울에 해놓는 게 그렇게 되고 전반적으로는 지방 사시는 분이 그렇게 서울을 문을 두드리세요. 왜냐하면 아이가 커서 지낼 곳이 필요하다. 미리 준비하겠다. 나는 여기서 전월세를 살겠다. 서울에 집을 마련하겠다. 아니 지금 지방에서 창원에서 대기업을 다니시고 있는 두 맞벌이 부부인데도 정년 퇴임을 거기서 할 텐데도 집을 창원에서 안 사고 서울에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원정 투자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미래를 생각하면 투자를 하고 계신 건데 이런 인구 소멸과 이동이 수도권과 지방의 상승 하락세에 다른 방향을 보이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래도 지방에서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방 전반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상승 가능한 지역, 지금 사도 괜찮은 지역은 어디가 좀 있을까요? 지금은 모르겠고요. 최근에 그냥 잠깐 소식을 전하면 울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랑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지금 없거든요. 똑같이 이제 서울하고 이제 비슷한 사정이기 때문에 뭐 갭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정도로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집값이 조금은 상승할 수 있다. 밀어 올리는 정도? 우리가 전세가랑 매매가에서도 전세가 오르면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현상은 지금 벌어지고는 있는데 급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다라는 거죠. 5대 간역시 지금 현재상 한 줄평이랑 내년은 어떨지 한 줄평 한번 부산부터 한번 해볼까요? 한 줄평이면 그렇게 딱 떨어지면 부산, 대구, 광주는 그냥 그대로. 지금 미분양 물량도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대구도 저도 최근에 임장 가서 그때 당시 아파트, 완판된 아파트도 임장을 가면서 그래도 열기는 남아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대구는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 고향 진짜, 대구. 네. 대구의 특산물이 크레인이라는 사실 아세요? 아파트 크레인.
그만큼 공급이 많았는데 그 시장님이 들어서고 나서 분양이 한 건 거의 없습니다. 분양을 안 해요. 인허가를 안 내줍니다. 근데 그러면 또 이런 일이 2, 3년 뒤에 또 벌어지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아무 일도 없다. 울산, 대종, 세종은 네네. 지금 전세 값이 상승하고 있다. 전세가 매매를 조금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